때는 2006년 1월 경주의 한 병원이야. 27살의 여성 최 씨가 병실을 지키고 있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침대 위에는 생후 9개월 된 딸 수빈이가 있어. 수빈이는 최 씨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 입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갑자기 우리 수빈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간헐적인 경련을 일으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혈을 해. 장출혈까지 일으킨 거야.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간헐적인 경련이고 우리 경기한다고 하듯이, 두 번째는 다량의 하혈이고, 그러나 원인은 불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쵸. 그런 최 씨를 보면서 병원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 치료비 내느라 힘드실 텐데 후원 방송에 나가보는 건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최 씨는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다시 보내는 게 없으냐고. 그래서 학원 됐다니 원했다니 포기할 마음도 없고, 애기가 제가 물건 잡고. 자, 이렇게 방송으로 또 기사로 수빈이의 사연이 소개됐어. 반응은 어땠을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맞아. 네. 반응이 뜨거웠어. 방송사에 1,500만 원, 신문사에도 700만 원이 모금됐다고 해. 따뜻한 세상이지. 하지만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빈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 방송 2개월 후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 이 최 씨 부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 원래 자기 아기들? 사실은 수빈이를 입양하기 2년 전에 최 씨는 친딸을 잃었어. 이미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지. 야, 이거 무슨 기구한 운명이냐. 최 씨 나이 22살 때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대. 집보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결국 생후 2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최 씨는 그때를 떠올리면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해. 그래서였을까? 최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시작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던 최 씨가 한 가지 결심을 해. 그리고 이곳을 찾아가. 그게 어딜까? 수빈이를 만난 곳. 맞아. 바로 입양기관. 왜 아이를 입양하려는 거예요? 첫째를 잃고 나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아이를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첫 딸 서연이의 죽음이 혹시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질환 때문이 아닐까? 그게 두려워서 낳지 않고 입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또 혹시 내 탓인가 해서 오죽하면. 맞아. 둘째 딸 수빈이를 떠나보내고 2년 후 최 씨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 최 씨 부부가 큰 결심을 했어. 셋째 딸을 입양한 거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치. 이름은 민서. 하지만 그 웃음은 또 오래 가지 못했어. 또 아파? 입양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또 아프기 시작한 거야. 민서는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입퇴원을 반복하게 돼. 2010년 1월 14일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최 씨의 다급한 외침에 의료진이 달려가. 민서가 얼굴이 퍼렇게 질린 채 보니까 숨을 쉬지 않아.
서둘러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 마사지를 한 결과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어. 하지만 민서는 다시 깨어나지는 못했어.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만 거야.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조용히 죽음과 싸우던 민서는 2달 후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해. 새 아이가 연이어서 죽음을 맞이했어. 이상한데요. 왜? 연달아서 이렇게 이게 우연일 수 있나 싶은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이상하게 지금 매일 와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큰 애가 오줌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이쁘지 않은 있어요. 쭈삐쭈삐 쓰고 어떻게 죽었는지 진짜 애기 무슨 좀 엄청 발견했어 진짜. 하지만 소문은 소문대로만 남았어. 더 이상 새 아이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찰서에 이 한 남자가 찾아와. 아이 셋이 죽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건 한번 파봐야 한다니까요. 세 자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남자.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18년간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보험범죄수사팀 SIU 거기에 이제 입사를 했죠.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보험회사에 소속된 민간 조사단이야.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향 후배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돼. 형님,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이 하나 있어서요. 아이 셋이 연달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이 셋째 딸 민서가 김 조사원의 보험회사에도 가입돼 있었어. 고향 후배 보험회사랑 김 조사원의 보험회사 양쪽에서 아이들 보험금이 지급됐던 거야. 가장 이상한 점은 따로 있어. 바로 아이들의 증상. 둘째 수빈이의 증상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어? 근데 경련 일으키고 하혈하고. 수빈이는 감염성 설사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첫째 딸 서연이도 장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해.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출혈로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쏟아냈대. 민서 역시 장염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어. 세 아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던 거야. 그러면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뭐였을까? 첫째 딸 급성 호흡 부전. 둘째 딸 수빈이 역시 급성 호흡 부전. 셋째 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세 아이 모두 세 아이 모두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는 뜻이야. 뭔가 의도된 느낌이에요. 김동영 조사원은 이렇게 생각했어. 세 아이의 죽음 뒤엔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건 서류를 들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간 거지.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가. 수사팀장의 지시로 이태호 형사가 수사를 맡았어. 자, 그렇다면 어디부터 수사해야 할까? 질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고의로 아이들을 사망하게 만든 거라면 가장 먼저 의심이 가는 사람 누굴까?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엄마. 그럼 정말로 최 씨는 보험금을 노린 걸까? 아이들 보험을 몇 개나 들었을 것 같아. 일단 첫째 딸 서연이 앞으로 한 건, 둘째 딸 수빈이 앞으로 한 건, 셋째 딸 민서 앞으로 3건의 보험을 들었다고 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 그거 되게 너무 많이 내는 건데 사실? 게다가 이 최 씨 부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니었어. 빚을 지고 있는 형편에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액수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이 형사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 동네 이웃 아주머니 상대로 탐문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아주머니가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장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젖병 소독이라든가 모유 수유도 안 했고 그냥 뭐 두유를 그냥 젖병에 이어가지고 애한테 물려버리더라. 자, 물론 아직 진실은 알 수 없어. 자, 수사를 계속하던 이 형사는 입양기관을 찾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100% 확신을 얻게 돼. 둘째 같은 경우는 미리 태아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입양은 한 두세 달 뒤에 입양을 했는 걸로 알거든요. 얘기를 나눈다 하면 제가 애기를 닮았다고 하니까 이거 불문이 했거든요. 이거 불문이 했거든요. 속였어? 최 씨가 보험 설계사한테 임신을 한 척 속여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그렇게 허술하게 가입이 돼? 게다가 가입할 때 이런 질문도 했대. 그 의료비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보험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고의적이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적으로 아마 입양을 했는 거다라고 그때 확신한 겁니다. 그렇게 최 씨가 받은 보험금 얼마였을까? 세 아이 모두 합쳐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적지 않은 액수지. 그런데 이게 한 번 청구할 때마다 받은 보험금은 몇십만 원 수준이었어. 이게 무슨 의미겠어? 6천만 원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수사를 계속하던 중에 이 형사는 뭔가 묘한 단서를 또 하나 마주하게 됐어. 1월 14일은 민서가 뇌사 상태를 일으킨 날이야. 네. 그날 같은 병실에 있던 여고생 정량이 간호사한테 뭔가를 이야기했대. 이번 환자 누구가 말에 의하면은 엄마가 커튼을 치고 애를 입을 막고 있다. 그 친구가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자리가 제 옆자리였어요. 그쪽은 이제 창가 쪽 자리였고 저는 그 옆자리였는데 아줌마가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중환자실 갔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웃으면서 다니고 자, 민서가 경기를 일으켜서 중환자실로 갔을 때 엄마 최 씨가 웃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지 저거는. 여기가 아군병실이라서 애기들이 전부 다 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잠을 자겠대요. 근데 이치 막 창가에서 들어오는데 실루엣이 보이는데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숨 못 쉬는 소리 있잖아요. 윽 이러면서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최 씨가 쓱 돌아봐. 정양과 눈이 딱 마주쳤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대. 잠시 후 최 씨가 커튼을 확 젖히더니 간호사를 부르기 시작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지가? 그날 중환자실로 실려간 민서는 질식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어. 자, 이 사건 살인 사건이야. 이 형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기를 주저해. 왜요? 이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행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야. 고민하던 검사는 그러면 자백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자백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정도는 내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최 씨의 거주지로 향해. 거주지로 찾아갔던 것 같은데 영장 집행하러 거기 가니까 울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산에 있는 병원에 아마 진료받고 나오는 걸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자기 말로는 그 병원에 온 게 뭐 임신을 하기 위한 그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최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를 받아들였다고 해. 그렇게 최 씨를 상대로 신문 조사가 시작돼. 젖병 소독도 안 하고 애한테 두유를 먹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셋째 병실에 있을 때 아이 입은 왜 막았어요? 그래. 이 질문엔 입을 꾹 닫고 대답을 피해. 1차 조사가 끝났을 때 누군가 최 씨를 찾아와. 그게 누구였을까? 남편? 최 씨의 남편이야. 남편은 몰랐을까요? 이 남편은 아이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아이, 바보 같은 사람 그래도 좀.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은 고스란히 최 씨가 챙겼던 거야. 이 형사는 최 씨의 남편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줬어.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들어간 남편은 잠시 후 밖으로 나와. 이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 2차 조사가 시작됐어. 그리고 최 씨는 순순히 입을 열었어. 진짜? 응. 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최 씨. 첫째 딸 서연이를 병으로 잃었다고 해.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겨 보험금을 받게 된 거야. 애가 아프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첫째 딸의 죽음을 겪으면서 학습을 한 거야. 어떻게 사고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죠? 최 씨의 검거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졌어. 아, 키우려고 했는데 가정적으로 힘들게 오셔가지고 안 돼서 그렇게. 저게 변명이 안 되시는 무슨 소리야. 왜 우시는 거죠? 왜 우시지? 감정이라는 게 있었으면 그 전에 그런 범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카메라 앞에서 오열을 하는 최 씨를 보면서 이 형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대. 저한테 진술할 때는 그렇게 어떤 반성을 뉘우칠 만한 그런 자백은 아니고 부인하다 나중에 시인하면서 그냥 어떤 소극적인 자백 이 정도가 다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하니까 오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자,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재판을 앞두고 최 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 앞은 안 보이는데 길은 없고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게 더 중요한 용건인 것 같지.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과연 무엇이 그녀의 진짜 얼굴일까? 아이 아플 때 웃었던 얼굴이지. 최 씨는 살인과 상해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대신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던 중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 15년밖에 안 받았어요? 아이 셋이 죽었는데 15년? 근데 이마저도 최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어. 하지만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면서 그 15년형이 확정이 됐어. 형량으로 갚을 수도 없어요,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악의를 알아채지 못했어. 하마터면 이대로 묻힐 뻔했던 거야. 하지만 이를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지.
경찰서를 다니며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매달린 김동영 조사원. 그 목소리를 듣고 수사를 시작한 이태호 형사님.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증언해준 어린 목격자 정양. 만약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부족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거야. 정말 밝혀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자가 됐을 것 같아요. 커다란 악의 앞에서 한 사람의 선의는 약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의 선의가 모이면 그 악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때는 2008년 2월 6일 저녁 8시야. 울산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야. 수요일인데 당일은 휴일이었어. 왜냐하면 5일간 이어지는 긴 설 연휴의 첫날이었거든. 아이, 작년 설에도 당직이었는데 올해도 조상님께 절 한번 못 올리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사건 사고 많은 연휴에 별일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지구대 안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와. 저희 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 어머니 그 아이가 몇 살이죠? 7살이요. 어머 나랑 동갑이네 또. 바로 이 아이야. 2002년생 최서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때 아이들처럼 너무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고 너무 순하게 생겼어. 근데 이 엄마는 아직 그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막 없어졌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서준이는 이른 점심을 먹고 밖으로 놀러 나갔대. 평소엔 저녁 먹을 때쯤에는 집에 들어오는데 이날은 저녁 8시가 넘어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부랴부랴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둘러봤는데도 서준이가 보이지 않자 엄마가 지구대로 찾아왔던 거지. 실종 아동 찾기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얼마나 될까? 3시간이야. 3시간? 3시간. 지금 서준이가 사라진 지 얼마나 지났냐? 12시간. 12시간이야. 자, 본격적인 수사 첫날. 3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어.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 실종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야. 자, 이거랑 봐봐. 집이야. 집이. 자, 외동 아들인 서준이는 외동이었던. 엄마, 아빠와 함께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보다 서준이는 2층 집에 가서 노는 걸 더 좋아했어. 바로 너무나도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었거든. 그런데 사라진 당일 서준이는 2층에 들르지 않았어. 오전 내내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 아빠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고 엄마랑 점심을 먹고 혼자 밖으로 놀러 나간 거야. 집에서 약 50m쯤 떨어진 동네 슈퍼. 무지 가깝네. 여기가 동네 아이들의 핫플이었어. 오락기계가 하나 있었다 여기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맞아. 꼭 몇 명씩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쵸, 그쵸. 있고 구경하는 친구 몇 명 있고. 서준이가 집을 나설 때 엄마가 동전 몇 개를 쥐어줬어. 바로 이 오락기로 달려갔을 거야. 형사들은 이 슈퍼 주변을 탐문했어. 어제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서준이. 아, 서준이요? 그치 알지. 왔었나 안 왔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좁다란 골목골목 한 집 한 집 마당 창고까지 다 살펴. 그럼 뭐라도 찾았을까? 없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게다가 그날 서준이를 봤다는 사람조차 없다. 없어. 단 한 명도. 실종 셋째 날이야.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혔어. 착하고 굉장히 인사 잘하고 조금만 해도 한 달 전에 뭐 본 적 있던 것 같은데. 속상하죠 거의 웃고 다니는 거 대체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걸까? 그러니까요.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어. 단 한 곳만 빼고. 집에서 약 1km쯤 떨어진 수변공원 저수지야. 저수지가 있었구나. 전문 다이버들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어둡고 차가운 그 깊은 바닥을 천천히 살펴. 뭔가 발견됐을까? 거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없어. 아무것도 못 찾았어. 저수지 안에는 일단. 이 근방에는 없는 거네요. 그치. 그렇게 5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서준이의 부모는 방송에도 출연을 했어. 올해로 7살입니다. 이 슬리퍼에 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애타는 수색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여기 있으면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11시 반쯤 돼갖고 엄마 나 오락하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놀다 오라 이래가지고 유치원 입학한다고 지금 오다가 이제 다 받은 상태거든요. 잘 가시고 무상무탈하게 그냥 집에 잘 보내주세요 진짜.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먹여주고 제보라도 하나 있으면 빨리 좀 들어오면 좋겠고 뭐 진짜 비슷한 애 봤다 그러면 연락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이를 찾으려고 매일 그 수색대를 따라다니고 보이는 사람마다 이걸 나눠줬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아이고 빨리 찾아야 될 건데. 그래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어제도 밤에 이렇게 가봐도 물고기도 이제 뭐 하도 기가 차니까 눈물 나는다면서로 차라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면 더 낫겠는데 제발 못 살게 제발 돌아와다고 할머니가 더 이쁘게 해줄게. 많이 사랑해주고 더 이쁘게 해줄게. 너무 일단 참담해 보여요. 아버지는 고기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때쯤 이 사건은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 원래라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결론부터 말해줄게. 찾았어. 그쵸, 찾았죠. 그리고 이 사건엔 범인이 있어. 놀랍게도 형사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있었어.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에도 있어. 출색을 하고. 이 얼굴 찾아야 될 건데 게임할 때 잘 웃던데 위로가 돼야지. 할머니가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에이. 설마. 이건 사실 설마 하면서 짐작을 한다고 해도 차마 입에 떠올리기가 힘들지. 과연 범인의 꼬리는 어떻게 밟힌 걸까? 경찰들이 한창 수색 중일 때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가 곧 다니게 될 유치원에 찾아갔대. 우리 원생이라 생각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놀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신학교 용품이 있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면서 그 값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돌려달라고 엄마가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괴하다 야. 이게 뭐야? 마치 이제 여기 올 일은 없어라고 자기가 단정지었네. 유치원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환불해줬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형사들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했어. 이번엔 부모의 동선도 포함해서. 서준이가 사라진 6일 당시 아빠의 동선은 확인이 됐어. 설 전날이잖아. 새벽같이 시장 떡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 엄마랑 단 둘이 있다가 사라졌고 그날 이후 아이를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형사들은 아이가 사라진 그날의 상황을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 그날 상황에 대한 엄마의 증언은 꽤 구체적이고 일관돼. 6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여기 있으면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11시 반쯤 돼갖고 엄마 나 오락하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놀다 오라 이래가지고 내가 한 4시경 됐나?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나 찾아도 애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 엄마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야. 아이가 오락하러 간다고 해서 100원짜리 5개를 주고 저는 운동하러 수변공원을 돌고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프로파일러 분석을 하면서 애가 오락을 하러 갈 때 통상 부모들은 진술하면 500원을 줬습니다 얘기하는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진술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준비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형사들은 엄마의 휴대폰 위치 조회를 신청했어. 피해자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너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조사는 은밀히 진행이 됐어. 자, 뭐라도 나왔을까? 설마 형사들의 뒤통수가 싸늘해지는 결과야. 서준이 엄마는 아이가 실종된 그날 이 동네에 없었어. 그날 그 시간에 엄마의 휴대폰의 위치는 울산 집에서 약 25km 떨어진 경주의 한 외딴 마을에서 잡혔어.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알아내야 해. 그럼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엄마를 소환해서 물어봤을까? 이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확실하게. 그렇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섰어. 기지국에 잡힌 곳 인근을 수색하는 동시에 경주까지 가는 길목의 터미널, 버스 정류장, CCTV를 다 찾아봤어. 그래서 뭐가 발견됐을까?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서준이 엄마 입을 통해서 진실을 들어야 해. 되게 부담스러우셨겠다. 서준이 어머님, 지금 수사가 좀 막막한데 서해 가서 조금만 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 엄마는 아직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가장 베테랑 수사관이 나섰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주에 왜 갔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경찰이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를 낳은 생모가 아니야? 아니야. 응. 생모는 서준이가 2살 때 아빠와 이혼하고 집을 떠났어. 그 후 고모네 할머니 돼서 자라온 서준이는 5개월 전부터 아빠랑 새엄마랑 살게 된 거야. 서준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으로 가볼게. 하루 전. 2008년 2월 5일 저녁이야. 엄마 안 씨가 집에 왔는데 서준이가 안 보이더래. 혹시나 해서 2층 할머니네로 올라갔더니 서준이가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던 거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TV 본다고 잔소리 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데 안 씨는 서준이의 뺨을 한 대 때렸어. TV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 응. 그리고는 아이를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어. 부랴부랴 저녁을 차려서 먹이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다는 거야.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따뜻한 물이라도 먹이고 배 만져주고 하겠지. 그런데 안 씨는 응.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 안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일 서준 군을 씻기고 밥을 먹였는데 밥을 너무 천천히 먹는 데다 먹은 밥을 화장실로 가 곧바로 토하자 화장실 앞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서준 군의 등과 허리 부분을 6, 7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참. 안 씨는 폭행을 중단하려 했으나 서준 군이 맞은 뒤 화장실 앞에서 계속 서 있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은데 격분 서준 군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찼으며 옆으로 쓰러지자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3차례 더 때렸다고 진술했다. 미쳤네. 뭐야. 서준이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순간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고 해도 아이가 기절하면 병원에 데려가야죠.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런데 새엄마 안 씨는 어떻게 했을까? 5살 어린이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이를 방에 눕혀놨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죽어 있었답니다. 미친.
살인할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때렸으면은 치료를 했어야지. 아니면은 죽을 줄 모르고 했으면. 어떡하지? 열받아. 형사들도 똑같이 느꼈겠지. 명백한 살인이다. 곧바로 안 씨를 추궁하기 시작해. 서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인 사건이 성립하려면 먼저 시신이 있어야 하잖아. 서준이를 어디에 숨기고 실종 신고를 한 걸까? 그 경주 갔다 왔다고 했었던. 경주의 외딴 마을이겠지. 안 씨가 자백한 내용을 들려줄게. 아마 더 기가 막힐 거야. 여기서 더 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서준이가 오락을 하러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 집을 나온 건 맞아. 근데 커다란 종이 박스에 담겼지. 안 씨는 죽은 아이를 마당에 있던 종이 상자 안에 넣었어. 그리고 테이프로 꽁꽁 감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와서 경주로 간 거지. 도착 후에 안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당시 현장 검증 영상으로 보여줄게. 안 씨는 논 가장자리에 있는 폐 드럼통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상자를 밀어넣어. 그리고 주유소로 향했어. 휘발유 1.3리터를 사서 다시 돌아왔어. 태웠대요, 시체를? 안 씨는 서준이를 2번 죽인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안 씨는 그 끔찍한 일을 벌인 후에 아이를 찾는 척 동네를 돌아다니고 걱정스러운 척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 8시쯤에 지구대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좀 소름 끼쳤어요. 한동안 모두를 속였던 안 씨의 연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빈틈을 보이기 시작했어. 슬픈 엄마는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사랑한 엄마는 될 수 없었거든. 아동 학대 부모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조금 과하게 훈육한 것뿐입니다. 무슨 훈육이야 그게. 학대지.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통하기도 했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의 특성상 가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술이 그날만 실수를 했다. 이런 부모의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기도 했어. 자, 이 서준이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 씨의 폭행이 의도적이었고 지속적이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지. 증명해야 돼. 물증은 뭐가 있을까? 시신이지.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이 사인이 매우 중요하겠지. 그런데 서준이 시신은 상태가 어땠겠어? 태웠다고 했으니까 운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늘이 영 무심하진 않았어. 꼭 웅크린 채 발견된 거야. 웅크린 채 발견된 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이 다 타지 않았어. 사체가 전소가 되어서 부검을 할 수 없었다면 직접적인 사인을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할 말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곧바로 부검이 진행됐어. 형체가 남아있긴 했지만 사체는 많이 훼손된 상태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그럼 서준이의 결정적인 사인은 밝혀졌을까? 밝혀졌길. 서준이의 횡격막, 간, 위장, 양쪽의 폐 일부분까지 심하게 파열된 게 밝혀졌어.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진 거야. 애초에 엄마 안 씨가 진술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거지. 자, 이 부검 결과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도 이 정도면 이건 살인이고 그리고 계속 그 어린아이를 학대해 왔는데 뭐 최고 형량을 받아야죠. 무기징역 아니면 자형을 받아야죠. 상해치사의 최고형인 15년이 선고가 됐어. 5살 어린이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사인이 행정막 손상으로 사망할 정도 같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조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해치사가 인정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살인이야? 그럼 뭐가 살인인데? 그런데 서준이 아빠는 형사들 마음과 달랐던 것 같아. 본인의 아들을 죽이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불태운 안 씨의 선처를 바랬다고 나와 있었지. 선처를 바랬다. 왜?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 당사자의 마음이고 뭐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아빠, 엄마 두 사람 모두 서준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지 전혀 몰랐을 거야.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얘기하지 못한데 세상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가 느낀 슬픔과 고통은 아이 안에 고스란히 쌓인대. 하루에도 100번은 엄마, 아빠를 불러댈 20개월 무렵 서준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더 이상 엄마를 부를 수 없게 됐어. 그리고 3년 후 다시 엄마라는 말을 어렵게 입 밖에 냈을 그 아이는 몇 달 동안 학대만 당하다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인 엄마가 서준이에겐 어떤 존재였을까? 때는 2013년 8월 인천이야. 이 가족은 전부 인천에 살고 있어. 먼저 첫째 아들부터 소개할게.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다녀왔어. 약간 재원이야. 지금은 전자부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중이야.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사진 속 신랑이 이 집 둘째 아들. 그럼 이분 동생인 거네? 맞아.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갔어. 학창 시절에 만난 1살 연상 여친이랑 5년을 연애하다 결혼했대. 오. 그냥 다정해 보이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인 8월 16일 경찰 지구대로 한 남성이 찾아와.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 저희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에? 신고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야. 사흘 전 어머니를 뵈러 본가에 갔는데 집에 안 계셨대. 같이 사는 형한테 물어봤어. 형, 엄마 어디 가셨어? 아, 등산 간다고 나가셨어. 본가에 남아서 어머니를 기다렸어. 그런데 이틀 뒤 형이 갑자기 너 빨리 그냥 니네 집으로 가. 형이 자꾸 집에 가라고 재촉을 해. 할 수 없이 집에 왔는데 그 뒤로도 계속 어머니와는 연락이 안 돼. 결국 불안해진 둘째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어. 13일 오전 집 근처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어. 그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렇다면 실종일은 13일이지. 13일. 경찰은 바로 형한테 연락을 했어.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족 구성원인 형을 찾게 되고 또한 형을 찾아보니 형 또한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아, 연락이 안 됐어? 김 형사는 곧바로 어머니와 형이 살던 집부터 찾아갔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해. 딱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청소를 하면서 사용한 세제가 강하고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났었습니다. 뭔가 살인이나 이런 걸로 흔적을 지우려고? 어머니 집에서 100m 떨어진 주유소의 CCTV 화면이야. 어. 지금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승용차. 네.
바로 첫째 아들의 차야. 8월 14일 날 어머니 실종 다음 날이네? 그렇지.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 형의 차가 움직인 거야. 아, 이렇게가 운전자 모습인 건가? 응, 맞아. 분명 확실히 보여. 화질은 좀 안 좋지만 모자를 쓴 남자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보여줄게. 네. 강릉, 동해, 울진을 지나서 봉화, 정선을 지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어. 무려 16시간 동안. 일반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지? 완전 아니지. 이렇게 돌아다닌 차는 어머니 집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돼.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메모리가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돼.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드디어 용의자가 체포됐어. 형? 그날의 뉴스를 보여줄게. 지난 16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살 김모 여인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실종됐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한 건 동생이잖아. 실종 신고를 한 사람. 20대 남성 누구야? 동생. 맞아.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네. 차남이 존속살해 및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가 된 거야. 뭐야? 둘째 아들이 처음에 했던 진술 기억나? 15일 아침에 형이 저를 깨우더니 그래, 빨리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남의 그 생활 반응을 조사를 했더니 13일 저녁에 친구와의 연락이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형을 봤다는 사람은 이 둘째 아들 뿐인 거야. 세상에. 형의 범행인 것으로 몰아가야 되겠다는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겐 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 바로 이거야. 고속도로 통행권. 그래. 형사들은 바로 요금소로 달려갔어. 수많은 통행권을 뒤져서 장남 차량의 통행권을 찾았어. 여기 뭐가 남아있을까? 지문. 맞아. 누구의 지문이 나왔을까? 동생. 그렇지. 지문의 주인은 둘째 아들이었어. 14일에서 15일 형차로 강릉, 울진, 정선 다녀왔죠. 간 적 없습니다. 에이, 그거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 통행권에 당신 지문이 찍혀 있다니까. 조작된 거 아닌가요? 전 간 적이 없어요. 아, 두 번 다 발뺌을? 그런데 그때 한 형사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 뭐야? 적어도 이제 비슷한 방향이에요. 2번하고 4번 말씀. 이거 아까 그 주유소 그... 맞아. 운전자 혼자 탄 차가 뒤쪽에 저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나? 자세히 보면 이 차체가 내려앉은 모습이 트렁크에 뭔가 실린 것 같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125kg이야. 그래서 같은 무게로 실험을 해본 거야? 맞아. 동일한 차량 트렁크에 125kg을 싣고 주유소 앞을 지나면서 CCTV로 사진을 찍어. 자동차에 찍힌 이 적재물의 무게가 125kg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딱 맞네. 거의 똑같아요. 똑같지? 네. 타이어 모양도 그렇고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실려 있었으면 달라야 되잖아. 그렇지. 고속도로 위를 올라간 이후에 그 차량의 행적은 시신을 버리기 위한 행적이었을 것이다. 경찰은 차가 머무른 곳 위주로 수색을 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와, 이걸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지? 어머니와 형을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람을 주목했어.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상황에서 차남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가족. 와이프가 있잖아. 와이프. 그래. 차남의 아내. 네. 아내를 만나기 위해 둘째 아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
12일 날 남편이랑 좀 싸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마 본가에 간 것 같아요.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대. 이혼 얘기까지 오갔다는 거야. 현관에 들어가 좌측으로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에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각종 범죄 서적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제 꿈이 프로파일러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미드도 많이 봐요. 그래서인지 수사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래. 당시에도 인천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주로 아내하고 계속 라포를 형성하면서 같이 다녔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끈끈하다. 우리가 피해자들을 찾으려면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심리적인 연결고리를. 모든 조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됐어.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면담할 땐 절대 함께 부르지 않아. 이렇게 철저하게 심리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두 사람 모두 범행이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야. 뭐지? 그리고 그 증거를 해나는 이미 봤어. 마트 CCTV 기억나? 기억나죠. 부부가 함께 장을 보던 모습. 8월 10일 차남이 혼자 마트에 왔어. 그리고 다음 날 아 이게 그 다음 날이구나. 이 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3리터나 구입을 했어. 이날 한 번만 산 게 아니고 또 샀어? 그렇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이뿐만이 아니야. 형사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어. 복원된 메신저 대화를 보여줄게. 네. 울진에서 사체를 태우면 어떨까?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우리 캠핑했을 때처럼 땅을 파서 위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툭으로 이런 거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 받으면 불법인가? 공동 명의로 바꾸면 대출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 그건 어머니랑 형이랑 너랑 셋이 가서 바꿔야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범행 동기가 되는 셈이지 않을까? 부부는 1년 동안 카지노를 수십 차례 출입한 걸로 드러났어. 하지만 이런 증거들로도 죄를 물을 순 없어. 아직도 안 되는구나. 왜?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아직 어머니와 형을 못 찾았잖아. 보통 저희가 CCTV 하잖아요. 근데 계획된 범죄에 CCTV를 의식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려고 했다면 당연히 CCTV를 의식을 했겠지. 그렇지. 역으로. 그렇지. CCTV가 없는 길을. 그렇지. 그 코스에 있는 개인용 CCTV를 전부 끌어모았어. 단서는 잡혔을까? 뭐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 잡혔을 것 같아. 잡혔어. 다행이다. 뭐야. 14일 남편이 운전한 그 형의 차에 아내가 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이 간 거잖아요. 김 형사는 이진숙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내를 다시 만났어. 나는 그 당신 말 다 믿어요. 근데 그날 차에는 왜 탔어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그 무렵 남편과 다퉜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해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뭐? 이상하다. 가는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절대 이상하다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아내의 입에서 더 많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아, 수면제 먹고 주무셨구나.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아, 제가 잠깐 깼을 때 남편이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드디어 아내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야. 이진수 프로파일러는 아내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 아무래도 남편분은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사건이 해결돼야 재산이 정리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가 솔깃해. 어머니와 형이 사망을 하면 그 상속이 누구한테 가겠어? 차남에게 가겠지. 그렇지. 둘째 아들한테 가겠지. 근데 둘째 아들이 그들을 살해한 거라면 상속권이 박탈돼. 그럼 재산은 어디로 갈까? 아내한테? 맞아. 아내한테 가게 돼. 그거에 솔깃했다고? 제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최면이라도 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에? 갑자기요? 아예 모른다. 자기가 혹시라도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차에 탔어도 기억 못할 수도 있다. 체면이라도 해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왜? 자, 이진수 프로파일러는 당시 최면에 대해서 그냥 한두 시간 잠깐 배운 게 다였어. 그럼 이게 통했을까? 통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최면에 걸린 듯 이야기를 쏟아내. 체면이 유도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티가 나요. 그리고 제가 엄청 어설픈 사람이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금세 체면에 걸린 연기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가 최면의 힘을 빌리고 싶었던 거지 그 지점까지 기억이 안 나서 얘기 안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눈을 뜨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내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약도를 그렸어. 장소는 강원도 정선이야. 새벽 일찍 아내와 형사들이 출발했어. 도착하니까 야트막한 야산이야. 아내가 알려준 쪽으로 올라갔는데 강원도 정선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이 숲풀을 해치자 이불로 둘러싸인 시신 한 구가 나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대. 김 형사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바로 인천으로 올라왔어. 너는 사형이야. 너가 나쁜 건 엄마와 형을 죽인 것도 정말 나쁘지만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너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살인자입니까? 왜 그래요? 라고 저한테 반항을 해요. 그 제가 제 앞에 있는 휴대폰을 쭉 밀면서 엄마는 검소하게 사셨더라. 아들만 위해서 아버지 남편도 없이 산 엄마를 그렇게 잔혹하게 얼굴까지 안면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와, 무서운 놈이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엄마 모시는데 형도 모셔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형의 시신도 찾아야지. 형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렇지. 김 형사는 둘째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어.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울진이야. 너 가방까지 다시 들어가야지. 맞아. 저 위치야. 둘째 아들이 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말을 한 거야. 시신은 훼손이 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을려 있었어. 울진에서 사체를 태우면 어떨까? 자갈을 깔아야지. 현장과 비교하면 어때? 똑같아요. 대화 내용 그대로 실행한 거야.
인천 남부경찰서는 구속된 차남 정모 씨 외에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에게도 물어봐야겠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거라면 아내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당연하지.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아내가 출석하기로 한 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아내가 오질 않아. 이걸 한번 읽어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여행 제안으로 간 우리 마지막 울진 여행. 거기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추측만 할 뿐이야. 부모님, 전 결백합니다. 전 저의 목숨으로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남편 속옷과 옷 좀 챙겨주세요. 뭐야, 자살했어? 아내가 남긴 유서야. 오자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차남 정모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씨는 경찰에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범행의 공범으로 여겨져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둘째 아들을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로 그리고 아내는 뭐 이미 사망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당연히 유죄. 둘째 아들은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됐어. 지금은 결국 모두 사라지고 둘째 아들뿐이야. 이런 존속 살해 사건이 몇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아, 한 해. 또 분명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겠지? 2017년엔 25건. 존속살인이? 그리고 2018년엔 44건. 2019년도는 35건. 생각보다 많지.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보다. 존속 살해의 경우 이 사건처럼 초범이 많지만 네. 범행의 잔혹성은 높다고 해. 우발적인 경우보다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감정까지 범행에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오래 같이 있으면서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오히려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사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여기에 단 한 사람뿐인 조선인이다. 조국을 빼앗은 나라의 대표팀이라는 딜레마. 김용식 선수야. 아,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울분은 우선 접고 선진 축구 기술을 배워와야 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있어. 설마. 절망적인 상황이네. 수비의 선두에서 김용식 선수가 분투를 하고 있어. 일본은 이 경기를 베를린의 기적이라고 불러. 생각을 거듭하던 김용식 선수는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 이런 다짐을 했어.